이번 시간에는 하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습을 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단계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실습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을 듣고 실습을 할 때는 이 이론을 설명하는 문서를 출력하고 그걸 보고 하면은 실습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둡을 설정하는데 실습 환경의 하둡은 총 4개의 리눅스를 가상화 시켜서 할 겁니다. 가상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우리는 컴퓨터가 몇 개 필요하냐면요.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4개가 필요하는데 하나는 네임노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용해요. 이 네임노드는 여기도 설명되어 있지만요. 파일 시스템 이미지하고 에디트 로그를 저장하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이미지와 에디트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설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3개의 리눅스에는 데이터 노드라는 거를 설정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 노드는 실제 파일의 블록들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블록을 저장하기 위한 설정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세컨더리 네임 노드라고 하나 있잖아요.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이거는 마스터 네임 노드, 정확하게는 마스터 네임 노드를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라고 부르죠.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 그 다음에 에디트 로그 등을 복사해서 사본을 저장하는 것이 세컨더리 네임 노드입니다. 우리는 실습 환경에 데이터 노드들 중 하나를 골라서 세컨더리 네임 노드로 사용할 거예요.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와 에디트 로그 사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총 4개의 노드를 가지고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은 저 4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실습하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하나, 이 2개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 안 되면은 하나의 리눅스 OS로 한 대에다가 네임 노드,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세컨더리 네임 노드를 다 설치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가 많이 좋아졌죠. 컴퓨터 하나가 리눅스 3개 정도 실행시켜도 좀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개로 설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필요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리눅스 운영체제를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약간의 조작 방법은 따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클러스터 구축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리눅스는 우리가 개인 컴퓨터에다 리눅스를 깔아서 쓰기는 매우 불편하잖아요. 실제 회사에서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은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를 직접 설치하고 그것들을 설정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윈도우 아니면 맥 OS를 개인이 사용하잖아요. 윈도우 또는 맥 O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 위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VMware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버추얼박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이퍼바이저, 다른 말로는 가상화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를 설치하면은 그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종류의 OS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 OS를 즉 가상화된 환경에다가 설치한 OS를 게스트 OS라고 부르죠. 이 게스트 OS는 반드시 리눅스일 필요는 없고요.
컴퓨터 사양만 된다면 여러 대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게스트 OS로 리눅스를 설치할 거예요. 리눅스 중에서 저는 CentOS 리눅스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 게스트 OS들이 설치되는 윈도우나 맥 OS 있잖아요. 이것들은 호스트 OS라고 부릅니다.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부르고요. 이 호스트 OS가 반드시 윈도우나 맥이 설치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일단 개인 컴퓨터가 윈도우나 맥 OS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동작하는 가정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각각 리눅스들을 하나의 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노드, 이것도 하나의 노드. 컴퓨터 사용만 좋으면 노드를 여러 개 설치를 할 수 있죠. 아무래도 한 대의 컴퓨터에 가정화 시키니까 여러 대로 보이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 대로 나눠서 하드웨어 설치하는 것처럼 성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게스트 OS 안에 왼쪽에 보는 목록에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게스트 OS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JDK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바 SE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SE 버전은 하드웨어 버전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바 SE 8 버전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둡 설치하는데요. 하둡은 이거는 지금 3점대까지 나왔는데요. 가장 최신의 버전인 3점대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두 개를 설치하는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압축 파일을 압축만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 변수라는 걸 추가해야 되는데요. 이 환경 변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하고 방화벽 설정하고 SSH 설정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리눅스 운영체제에 설정 드립니다. 환경 변수 추가는 자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하둡이 설치된 것의 경로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트워크 설정은 서로 간에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방화벽은 외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고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게스트 OS하고 게스트 OS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방화벽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SSH 설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리눅스에서 다른 리눅스로 접속을 할 때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증된 신뢰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비밀번호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하둡 설정 파일 수정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하둡 설정 파일들입니다. 리눅스의 설정 파일이 아니고 전부 다 하둡의 설정 파일들. 하둡 설정 파일이고요. 기본적으로 hadoop-env.sh 이거는 보통 자바 JDK 경로가 어딘지 자바 홈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의 XML 파일이 있는데 이 XML 파일들은 core-site.xml, hdfs-site.xml, memread-site.xml, yan-site.xml 파일이 있는데 하드웨어 구성 요소별로 설정 파일들이에요. 파일 시스템은 hdfs-site.xml 파일에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emread-site.xml은 memreduce 설정, yan-site.xml은 yan 설정, 그 다음에 core-site.xml은 공통 설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들이 뭐뭐가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워커즈라는 파일을 수정하고요. 이게 2점대에 있는 슬레이브즈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파일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여기 안에 있는 include.hosts나 exclude.hosts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 있는 것들만 설정해도 되는 건데요. 요거는 include.hosts하고 exclude.hosts는 저거는 이제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이 파일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봐도 해야 될 일이 꽤 많아 보이죠? 네. 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는 것부터 리눅스를 설치하고 JDK 설치하고 하드 설치하고 프로그램 다뤄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도구들을 설치한다. 뭐 예를 들면 하드 에코시스템에 있는 뭐 하이브나 피그, 플룸, 스쿱, 스파크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환경 설정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혼자 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강의를 잘 듣다 보면은 뭐 설치하는 거는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를 뭐 가서 직접 설치를 해라 이거보다도 이런 환경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용하는데도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부가적으로 해봅니다. 자, 여기는 리눅스의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리눅스 OS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CentOS라는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뭐 CentOS 외에도 우분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CentOS를 사용할 거고요. CentOS의 리눅스죠. 이거 리눅스의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개하죠. 첫 번째는 타르 명령으로 압축 파일을 직접 해제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드 설치할 때는 다 이걸 사용해요. 대부분 이거 사용하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rpm 명령이라는 것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설치 실행 프로그램이 있고 그 파일이 rpm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의 exe 파일과 비슷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rpm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yum이라는 명령으로 설치하는 법도 있어요. 이거는 yum 리포지토리라는 곳에 프로그램 이름에 따라서 얘가 어디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져야 되고 그리고 설치가 어디에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 들어있어요. 보통 리눅스에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make install 이거는 자바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C 언어 등에서 직접 소스를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해당하는 OS에 맞는 실행 파일로 만드는 거를 빌드라고 하죠.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make install이라고 하죠. make와 make install 명령어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installer.sh라는 파일 이용하는데 확장자가 .sh 하면요 이거는 쉘이라고 해요. 쉘의 약자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은 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staller.sh는 뭐 오라클의 run installer.sh 파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아주 드문 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다른 건 거의 안 쓰고요. 거의 안 쓰는 게 아니고 아마 안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타르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르 명령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타르하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타르 명령은 이런 거예요. 타르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뭐 c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x는 extract 즉 압축을 해제할 때, c는 compress 압축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v는 버버스 약사에서 뭐 압축이 실행되거나 압축이 풀리는 과정을 화면에 싹 보여주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F는 실제 파일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타르 파일이나 뭐 xxx. 타르 파일이나 아니면 타르 파일은 내부적으로 압축까지 돼서 GG. 사실 타르 파일은 압축은 아니고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놓은 파일인데요. 이걸 압축까지 해놓으면은 확장자가 GG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을 푼다든가 아니면 C는 압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는 압축할 일은 없고 압축을 풀어서 쓰면 되니까 타르 마이너스 XVF 요거 하나만 알아주셔도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설치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리눅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리눅스를 다루는 거예요. 하도비 리눅스에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우리가 게스트 OS가 따로 있는데 게스트 OS를 리눅스로 설치했다면은 그 리눅스 위에다가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면은 JDK라는 거 설치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리눅스 OS 안에서 명령어들을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리눅스 명령어를 잘 알아야죠.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 파일 편집하는 VI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 VI 에디터 사용법을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이 VI 에디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설정 파일이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작성을 할 때 요 VI 에디터를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윈도우에서처럼 뭐 메모장 실행시켜서 메모장 안에 메모장으로 직접 코드를 타이핑해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경우는 UI가 GUI 모드일 때고 보통 리눅스는 윈도우로 띄우지 않고 그냥 텍스트 모드로 실행시켜 놓으니까 그런 텍스트 모드에서는 즉 CUI 모드에서는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VI 에디터를 써야 되는데요. VI 에디터에 대한 몇 가지 사용 방법인데 이거는 뭐 지금 설명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요거는 실습을 하면서 나중에 같이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I 에디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습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됐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JDK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뭐 요걸 지금 다운로드 받아라는 건 아니고 다운로드 하면서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JDK 다운로드 받는데 저는 실습에서 자바 SE 8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거예요. 마이너 버전은 U 다음에 현재 27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뭐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영상이 찍을 시점엔 271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보통 자바 SE는 어떤 버전을 설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드웨어 버전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드웨어 만약에 2.8이라면은 자바 SE, JDK 1.7도 가능하지만은 하드웨어 3.1.4 버전이라면은 1.7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버전이 있어야 되니까 하드웨어 버전과 맞는 JDK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드분 이렇게 아마도 3.1.4 버전 설치할 것 같고요. JDK는 8 버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설치는 타르 명령을 이용하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죠. 물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놓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윈도우에서 여기 이 JDK 경로 들어가 가지고 다운로드 받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리눅스 안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러겠죠? 참고로 이 책의 요 슬라이드나 이 강의에서는 설치하는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버전이 다르면은
설치하거나 아니면 설정할 때 사용하는 디렉토리 경로, 그 다음에 설정하는 텍스트 내용, 이것들이 여러분이 설치하는 버전과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튼 이제 J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둡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둡은 hadoop.apache.org 들어가서 바이너리 배포판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이것도 다운로드해서 타러 명령으로 압축만 풀어주면은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리눅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영상 들으면서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리눅스 안에서 다운로드 받을 거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뭐 JDK도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둡도 설치가 됐다면요. 이건 사실 타르 명령으로 압축만 풀었죠. 타르 명령으로 압축만 풀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리눅스의 환경 변수 설정하는 것이죠. 여긴 그런데 보시면 vi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vi 에디터로 물결 무늬는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고요. 슬래시는 디렉토리 구분, 그리고 .bashrc는 파일명입니다. 이 파일을 수정을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export java home, 그 다음에 export path, export hadoop home, export path 등을 설정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추가를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바를 설치하는 디렉토리 경로가 어디예요? 그게 자바 홈,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치하는 디렉토리가 경로가 어디예요? 그게 하드웨어 홈 이거고요. 패스는 자바나 아니면 하둡 안에 있는 실행 파일들이 있는데 이 실행 파일들이 있는 경로를 매번 입력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은 마치 내가 어디서든 실행시켜도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패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보통 패스 지정한다면은 명령어나 실행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없더라도 마치 내 디렉토리에 있는 것처럼 실행시켜 주세요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스 지정하는 거고요. 이 파일을 한 번은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소스 명령입니다. 소스하고 그 다음에 뭐 .bashrc 작성한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요 파일을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은 환경 변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둡의 버전, 그 다음에 자바 JDK의 버전을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은 설정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하둡 버전이나 아니면 JDK 버전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럼 vi 에디터로 .bashrc 파일을 다시 열어서 오타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환경 변수 잡을 때 export라는 명령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스 다음에 이퀄 앞뒤로 공백 넣으시면 안 돼요. 꼭 붙여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간에 콜론이 있잖아요. 이 콜론은 구분자입니다. 환경 변수들의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앞에 제가 요렇게 달러 여기 표시가 붙어 있잖아요. 이 달러 표시는 뭐냐면은 리눅스의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문자인데 이 달러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라는 것입니다. 이 달러가 아니고 만약에 샵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루트라는 리눅스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갖는 슈퍼유저 사용자예요. 루트 사용자를 의미하고요. 루트 사용자가 명령을 실행시켜야 될 때도 있고 일반 사용자가 명령을 실행시켜야 될 때도 있는데 문서 내에서 앞이 달러인지 샵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달러로 돼 있는데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죠. 달러를 직접 입력하라는 건 아니고요. 리눅스에서 창을 띄우면은 항상 달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명령을 입력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명령어들은 일반 사용자로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리눅스 설치하고 루트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일반 사용자 계정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그 일반 사용자죠. 일반 사용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눅스 환경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몇 가지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프롬프트가 샵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루트 사용자로 루트 권한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이 명령을 내리면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루트 사용자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루트 사용자는 나중에 루트 사용자로 계정을 전환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루트 사용자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마스터 네임 노드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들 그리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에 IP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IP 주소는 다를 수도 있겠죠. 꼭 저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IP 주소는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방화백 설정인데 방화백 설정은 OS마다 그 다음에 OS에서도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CentOS 7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니까 Firewall cmd라는 명령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OS마다 다르니까 그때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아예 방화벽을 꺼놓고 테스트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명령 앞에 샵이 붙었죠. 샵이 붙었다는 것은 다 뭐예요? 이 루트 사용자로 실행시켜야 된다는 거죠.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SSH 설정인데요. 여기서 요 내용을 꽤 어려워들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마스터 네임 노드가 데이터 노드에 명령을 전송도 하고요. 데이터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스터 네임 노드는 데이터 노드에 어떤 파일을 저장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쓰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데이터 노드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리눅스는 아시다시피 접속하려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저장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네임 노드가 데이터 노드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거죠. 이 작업들은요. 네임 노드에서 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에서 하는 작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임 노드에서는 먼저 키를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사용자로 키를 생성하죠. 앞에 달러가 붙어 있잖아요. 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ssh-keygen 그리고 뒤에는 -t rsa 이거는 옵션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키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키 타입이 RSA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ssh-keygen 하고 엔터 쳐도 되죠. 그러면 네임 노드에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아래 .ssh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아래 id_rsa 그 다음에 id_rsa.pub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하나는 개인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개키라고 불러요. 이 공개키의 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를 하는 거죠. 사본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줘야 되냐면은 데이터 노드에 보내줘야 돼요. 이 4번의 파일명은 반드시 authorized_keys란 파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나중에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노드에 authorized_keys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ssh 디렉토리가 없잖아요. 그럼 직접 디렉토리 만들고 그리고 그 디렉토리의 권한을
이 지금 change mode 700.ssh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권한을 변경하는 거예요. 권한 변경하는데 이 숫자 하나당 현재 사용자 그 다음에 그룹 아들 의미에서요. 이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면은 7의 경우에는 1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읽기, 두 번째가 쓰기, 세 번째가 실행인데요. 1이 있다는 것은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다 있다는 거고 여기 지금 0이면은 이진수로 바꾸면 그냥 0이죠. 그럼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더도 마찬가지로 요 change mode 700.ssh 하면요. .ssh 디렉토리를 현재 사용자에게는 모든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한도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mkdir.ssh 이거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겁니다. 리눅스 명령어들이죠. 이것들은 다. 요게 선행이 돼 있어야 그 다음 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실습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을 한 다음에 SSH 명령으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설정하면은 비밀번호 묻지 않고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앞에 노바 그 다음에 골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사용자 이름이에요. 사용자 명 예시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온 이거는 호스트 이름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SSH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SSH 설정하는 것을 이제 마스터 서버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개키 분배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 환경 설정 파일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많은 환경 설정 파일들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보시면 뒤에 잠깐 넘어가면요. 이렇게 core-site.xml 그 다음에 hdfs-site.xml memred-site.xml 그리고 yan-site.xml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뭐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설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설명해야 되겠죠. 일단은 설정 파일의 위치가 버전마다 좀 달라요. 설정 파일의 위치는 하듭 1점대에는 하듭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컴프란의 디렉토리였고요. 이게 하듭 2점대하고 하듭 3점대부터는 하듭 설정 파일 디렉토리가 하듭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etc 디렉토리 그리고 그 아래 하둡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거기다가 설정 파일들을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 파일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열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설정 파일들은 hadoop-env.sh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자바 JDK 경로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나 데몬 실행 옵션 등을 설정하는데 사실 클래스 패스 데몬 실행 옵션은 그대로 이거는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JDK 경로 정도만 설정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점대까지는 슬레이브즈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3점대부터 파일 명이 바뀐 워커즈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노드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즉 컴퓨터 이름들을 입력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4개의 XML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include.hostess, exclude.hostess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이에요. 우리는 실습에서 이건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공이 좀 쌓여야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 4개의 XML 파일들에서 주로 어떤 설정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re-site.xml 파일.
이거는 core-default.xml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설정 파일을 오버라이드 하는 파일인데 여기다 해놓으면은 core-default.xml 파일을 덮어 쓴다는 것이죠. 이 원래 core-default.xml 파일의 위치는 하둡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share, 하둡, common 이란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아래 하둡-common 3.1.4.자르 파일에 있습니다. 버전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fs.default.fs라는 속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네임 노드, 즉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의 호스트 명과 포트 번호를 설정하는 거예요. 앞에 프리픽스는 hdfs고요. 그 다음에 콜론과 슬래시 두 개는 구분자. 그 다음에 마스터는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의 호스트 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9000번은 기본 포트 번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노드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정하고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쓴다든가 동기화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임시 디렉토리 설정, 그 다음에 휴지통 보관할 시간.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서 파일을 지우면은 휴지통 보관할 시간이 0분이어서 바로 영구 삭제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지정하면 그 시간만큼 휴지통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윈도우에서는 파일 지우면은 그 파일을 휴지통 비우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파일을 삭제하면은 디폴트 값은 바로 지우는 거고, 여기 보시면 fs.trash 인터벌에 만약에 1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10분간 휴지통에 머무릅니다. 그럼 10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삭제가 되겠죠. 윈도우에서처럼 직접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fs.trash.checkpoint 인터벌은 위에 있는 트래시 인터벌과 같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휴지통 얼마 간격으로 비울 건지를 설정하는 것이죠. 요런 몇 가지 속성을 설정하는 건데, 템프 디렉토리나 트래시 인터벌, 트래시 체크포인트 인터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fs.default.fs는 모든 노드에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설정하지 않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hdfs-site.xml 이거는 core-site.xml 파일처럼 디폴트 파일이 있어요. 이 디폴트 파일의 설정을 오버라이드한 파일이고요. 디폴트 파일의 위치는 여기 hdfs란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하드웨어 hdfs 3.1.4라는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 설정하는 거죠. 주요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먼저 dfs.replication 복제수를 설정하는 거죠. 하드분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쪼개서 저장하는데 복제를 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가 한두 대 죽어도 그 복제본은 다른 데에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유실할 우려가 좀 적습니다. 기본 복제 수는 3이고요. 요거는 네임 노드에 설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설정을 할 때 어떤 것은 네임 노드에 하고 어떤 것은 데이터 노드에 하고 하는 설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복제수 같은 경우에는 네임 노드에 설정을 해줘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래야 설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임 노드에 중요한 속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임 노드의 네임 dir, 그 다음에 네임 노드의 edit dir.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저장될 경로, 또 하나는 에디트 로우가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네임 노드에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에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데이터에 블록이 저장될 디렉토리, 데이터 파일이 저장될 경로죠. 정확하게는 블록.
블록이 저장된 디렉토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 네임 노드에도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은 파일 시스템 이미지나 에디트 로그 4본이 저장된 경로죠. 그 다음에 보조 네임 노드에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네임 노드에다가 설정하는 겁니다. 네임 노드에 설정하는데 이게 하드웨어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2점대하고 3점대하고 기본 포트 번호가 2점대는 50,090번 그 다음에 3점대는 9,860번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이 있죠. 앞에서 설명한 core-site.xml 파일보다 설정할 게 좀 더 많죠.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네임 노드에 설정할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에 설정할 내용, 그 다음에 세컨더리 네임 노드에 설정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호스트스 파일, 호스트스 익스클루드 파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요거 이름은 꼭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요거는 이름은 바꿔도 돼요. 이름 자체를 지정해서 사용 가능하니까 꼭 저 파일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맵레드 -site.xml 이거는 맵 리듀스 설정 파일이에요. 이것도 디폴트 파일이 따로 있고 이거를 오버라이드한 파일이죠. 이것도 맵 리듀스 디렉토리 아래 자료 파일이 있고 거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디폴트 파일이고 그걸 오버라이드한 파일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필수 속성이 memreduce.framework.name이라는 속성입니다. 요 설정하는데 이건 네임 노드에 설정하는 거고요. memreduce 프레임워크 이름은 디폴트로 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냐면은 얀을 쓰겠다 이거죠. 당연히 써야겠죠. 얀은 언제 추가됐다고요? 하드 2점대에 추가됐다고 했죠. 하드 2점대에 추가된 얀 설정 얀을 쓰겠다 이거고 그 외에 보시면은 이런 설정들 잡 트래커 그 다음에 맵에 자바의 흰 메모리 크기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리두스의 자바 흰 메모리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성능 튜닝 할 때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거 만약에 하드를 구축해 준다면은 디폴트 값으로 그냥 써요. 디폴트 값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튜닝을 원한다면은 데이터 노드의 메모리 그리고 이제 데이터 노드에 저장하는 파일들의 블록의 크기를 얼마로 하는지 그리고 실제 저장이 되는 파일들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흰 메모리 크기를 조금씩 바꾸는데 보통 블랙의 크기가 128메가가 되는 일은 흔치 않아요. 파일을 아주 큰 걸 넣진 않으니까 작은 파일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어서 거의 대부분 안 하고요. 필수 속성 하나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an-site.xml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파일이 있고요. 디폴트 파일을 오버라이드한 파일이 있죠. 이것도 yan 아래 자르 파일이 있고 자르 파일 안에 XML 디폴트 파일을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yan 설정 파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리소스 매니저 호스트 이름 설정하는 거죠. 디폴트는 0.0.0.0에서 yan을 실행시키는 곳이 디폴트 값이 0.0.0.0일 때 그 곳이 리소스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드 매니저 호스트 이름 설정하는 거 이건 노드 매니저에 설정하는 건데요. 노드 매니저는 누가 되냐면 보통 데이터 노드들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노드들이
자신의 상태를 리소스 매니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노드 매니저고요. 그 다음에 노드 매니저 억스 서비스, 이거는 셔플 서비스 이름인데 얘는 맵리듀스 셔플이라는 값이 기본값으로 값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 매니저 억스 서비스 맵리듀스 셔플 클래스 이름인데요. 요 클래스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디폴트 값으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런 설정이 있죠. 여기 있는 설정들을 실제로 실습할 때 다 하진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우지? 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문서는 기왕이면은 출력을 해놨다가 나중에 실습할 때 보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실습용 강의 파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 보고 그대로 따라 해도 되지만은요. 요걸 출력해 놓고 이걸 보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